자본주의 발전과 비만에 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어, 조금 소재를 바꾸어서 옥수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덧붙여서 우리들이 많이 먹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영상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좀 새로운 기분이긴 하네요. 예.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설탕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품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 식품이 비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설탕을 직접 소비하지 않지만 가공식품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설탕을 많이 섭취하고 있고, 그것이 현대 비만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이 재료로 들어가긴 하지만 주 재료는 다른 곡물, 즉 가장 대표적으로는 밀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옥수수죠, 그죠? 그래서 옥수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몇몇 인류학자들은 현대인들을 옥수수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워낙 옥수수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멕시코인들이 굉장히 옥수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멕시코인을 지칭할 때 또 다른 별칭으로 옥수수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멕시코인들이 못지않게 옥수수를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인들도 몇 년 전에 한 TV 방송에서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옥수수 성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다큐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옥수수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게 되었을까?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옥수수가 우리의 식탁에 혹은 음식에 곳곳에 배어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사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먹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공장형 축산, 고기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고 하는 그래서 소, 돼지, 닭, 심지어는 가두리 혹은 양식 물고기의 사료에도 옥수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플러스 콩,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된다. 뭐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설탕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당, 단맛의 주재료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 혹은 또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표에 보여드린 것처럼 특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액상과당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설탕을 보조하거나 혹은 설탕 대신에 액상과당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름, 사실 오늘날 많은 음식들이 기름을 사용하고 있죠. 소위 말하면 식용유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각종 튀김이라든지 부침 이런 것들. 명절 때 되면 전 같은 걸 부칠 때도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고 값싼 옥수수 기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의 주재료 중에 하나로 옥수수를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빵, 사탕, 과자, 맥주, 비타민제 등의
옥수수를 가공한 다양한 형태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옥수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먹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적 가공식품 및 각종 패스트푸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점점 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서 옥수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먹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입에 굉장히 잘 당기는 치킨 너겟 같은 경우 보면 옥수수를 활용한 식재료가 13종이나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닭 사료로 물론 들어갔을 테고, 그 밖에 전분, 옥수수출 유화제, 포도당, 구연산, 옥수수가루, 옥수수 기름 등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명히 치킨 너겟이라고 하는, 아마 닭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했지만 그 안에 옥수수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사용되는 소비자 입장에서 옥수수는 여러 가지 이제 생산 과정에서의 이슈들을 제기하는데요. 옥수수는 20세기 초반 이후에 발달된 미국에서 시작된 소위 말하면 산업형 농업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물이죠. 그래서 품종 개량, 다수학 품종을 지향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농기계를 사용하고 특히 최근에는 GMO, 유전자 변형을 통한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산업형 작물로 다양한 식품, 예컨대 고기나 기름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직접 옥수수를 먹는다기보다는 일종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옥수수를 어, 조금 더 생태학적인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옥수수 한 부실, 미국에서 어떤 당이죠, 생산하는데 0.33갤론의 석유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집약적인 그런 작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하면 현대인들의 육류 소비, 혹은 때로는 육류 복합체, meat complex한 말을 쓰기도 하는데,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고기 가운데 쇠고기 같은 경우에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사료로 해서 옥수수가 7k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체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죠. 옥수수 7kg를 들여서 소고기 1kg를 만들고 또 옥수수 일부쉐를 만드는데 0.33갤론의 석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환경적 입장에서 본다면 고기가 가지는, 특히 소고기가 가지는 생태적 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의 한 60% 정도는 사람이 아니라 소의 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만큼의 옥수수 생산, 옥수수 양이면 전 세계에 기아 문제로 허덕이는 8억 5천만 명의 인구에게 적절한 식량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GM 혹은 LM, 지전자 조작 혹은 변형 작물 관련된 논쟁에 옥수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직접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직접 소비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어, 비교적 사람들의 혹은 언론의 보도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옥수수인데요. 옥수수의 유전자 변형 작물인데요. 근데 특히 한국에서는 2008년도 세계 식량 위기,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그때 이제 국내 그 식품 가공 업체들이 이제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니까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2008년 5월부터는
식용 가공용으로 GM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과연 유전자 변형 작물이 안전한가? 그것을 가공한 그런 여러 가지 가공 식품, 과자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안전한가? 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론화되고 이럴 필요는 있는데 그런 과정이 상당히 생략돼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연간 1인당 옥수수 소비량이 182kg. 상당히 많죠, 그죠? 한국인들이 쌀을 한 60kg 먹는데 옥수수를 한 182kg 먹는다. 어떻게? 주로 간접적으로 가공 식용유 사료로 우리가 직접 그죠? 여름에 옥수수 먹는 거는 4.6kg 정도 굉장히 적고 나머지 절대 대부분의 옥수수 소비는 가공과 식용유와 사료 등으로 소비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산업형 재료, 원료로서 옥수수가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공식품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설탕, 밀, 옥수수라고 할 때, 뭐 설탕이야 당연히 이제 원당 같은 것들을 수입해다가 정제를 해서 제당 회사에서 가공을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이제 먹는 밀, 옥수수 등 어, 자급률이 매우 낮죠, 그죠? 그래서 어, 밀과 옥수수를 우리가 먹어야 하고 먹는다면 그것의 어떤 교육상의 취약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자급률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먹거리가 이제는 단순히 뭐 이제 밥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을 먹게 되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산업형 가공식품을 먹게 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이것은 대개 밀, 옥수수, 설탕의 조합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화학적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서 마트를 채우고 있는 수천 가지의 입에 맛있는 그런 가공식품을 먹게 됐겠죠. 좀 흥미로운 유튜브가 있는데 집에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가공식품들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햄버거라고 하는 그런 패스트푸드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을 들여다보면 햄버거는 여러 가지 이제 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어, 식물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식물 혹은 축산물 이런 것들 물론 소고기가 들어갈 테고요. 그 소고기는 아마 국내산 한우보다는 수입산, 특히 미국산 또 호주산 소고기들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토마토라든지 양파라든지 뭐 치즈 뭐 이런 것들이 그 햄버거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가공된 식품들을 보조 재료로 사용하죠. 케첩, 피클, 마요네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테고요. 물론 이제 빵이 참 들어가겠네요, 그죠? 빵. 수입산 밀로 만들어진 빵, 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의 햄버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들은 어, 가공식품과 원재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지리적 기원이 굉장히 글로벌하다, 전 지구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햄버거 세트를 하나 먹는다고 할 때
좀 전에 보여드린 햄버거와 탄산음료와 감자튀김. 이게 한 끼의 식사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아, 집에서 집밥을 먹든 아니면 한식을 먹든 밥과 국과 반찬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밥을 먹는 것과 햄버거 세트를 먹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식품 구성, 사회적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햄버거 세트는 햄버거와 탄산음료와 감자튀김으로 구성이 되는데 조금 더 그 내용물들을 분석해 보면 쇠고기 패티, 그죠? 뭐 여러 이제 사실은 뭐 다진 어, 양파라든지 뭐 고기 플러스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밀로 만든 빵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스, 햄버거 소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탄산음료라고 하는 것은 정제수와 그 다음에 이제 액상과당 혹은 설탕, 탄산가스, 캐러멜 색소, 이제 예컨대 뭐 코카콜라의 어떤 레시피는 아무도 모른다. 뭐 금고 안에 숨겨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 주요 성분, 여기 있는 주요 성분 이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입맛에 굉장히 맞는 그런 콜라 탄산음료가 탄생을 했겠죠. 그 다음에 감자튀김이라고 하는 것도 감자, 특정한 사실은 종의 감자라고 해요. 그리고 국내산 감자를 쓰지 않고 수입산 감자를 쓰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튀기기 위한 콩이나 옥수수 기름. 일반적으로 이제 이 건강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플러스 소금, 뭐 대체로 그런 것들이 감자튀김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고 하나의 이런 세트를 먹는 것이 어,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원료들이 어떤 곳에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라면에 관해서 좀 들여다볼까요? 어, 라면의 라벨, 표지를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가공식품을 특히 사 드실 때는 그래도 어, 내 몸에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소중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그 몸 안에 들어오는 그런 특정 음식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라면의 경우는 보통 면과 수프로 구성되어 있죠. 뭐 수프도 뭐 이제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씩 그 특정 어, 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한 그런 변형이 이루어지긴 하죠. 그죠? 근데 보통 면과 수프를 따로 이제 원료를 별도로 이제 성분 기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예컨대 면, 소맥분, 밀가루라는 얘기죠. 가로 열고 미국산 이렇게 돼 있고요. 팜유, 팜유는 되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죠? 팜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전분, 초산 전분, 정제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프는 또 정제염, 소금이죠. 그다음 엠브로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아마 그 고기 국물을 이렇게 말린 이런 성분이 아닐까 이렇게 이름으로 봐서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L-글루타민 L-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쉽게 얘기하면 소위 말하면 화학 조미료 미원 MSG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백당 설탕이고요. 건파. 그 밖에 사실은 실제 라면의 수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부 라면들은 L글루타민산 나트륨, 즉 화학 조미료가 좋지 않다. 혹은 소비자들이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이것을 제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라면이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음식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글로벌한 식품이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산업적 공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칼로리라든지 뭐 염분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먹자, 혹은 알고 먹지 말자, 이렇게,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초코파 둘이네요. 초코파 그 상표 자체에 공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어, 뭐 굉장한, 어떻게 보면 라면도 한국의 어떤 한류 식품으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초코파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 과자도 이제 꽤 세계적으로 이제 호응을 많이 얻고, 뭐 러시아 같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라고 하는 과자류, 뭐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혹은 군대에서 아마 초코파이를 굉장히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저렴한 게 초콜릿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식품이었죠. 원재료명을 한번 볼까요? 밀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밀가루, 미국산, 백설탕, 물엿, 쇼트닝. 쇼트닝이라고 하는 기름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트랜스 지방이 많고 몸에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팜유 말레이시아산, 팜올레인유 말레이시아산, 이것도 굉장히 국제적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식물성 유지 말레이시아산, 그 밖에 코코아 프리퍼레이션, 코코아 분말, 산도 조절제, 포도당, 젤라틴, 돼지의 젤라틴, 전란액, 식염, 코코아 메스, 합성 향유, 향을 내는 거겠죠? 바닐린, 바닐라 향문발, 혼합 제제, 유화제, 부드럽게 하는, 지난번에 식품 첨가물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유화제, 산도 조절제, 그다음에 아라비아 검, 이건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잔탄검, 유화제,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문과생인 제가 보기에는 신기한 다양한 그런 첨가물들이 우리가 즐겨 먹는, 혹은 즐겨 먹던 초코파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물론 이제 영양 정보도 잠깐 들여다보시면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당류가 일일 권장량의 한 14%, 꽤 많은 당류가 들어간 걸 알 수 있고요. 지방, 포화지방이 또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표시가 또 있긴 하네요. 그래서 초코파이도 그 정체를 알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 원료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없죠, 그죠? 그래서 왜 없나 했더니 이 식품의 유형이 보시면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가공품이라고 해요. 초콜릿 가공품.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조금 이따 아, 다음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잠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코파이의 구성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아까 그 초코파이는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가공품이다 라고 했을 때 에, 초콜릿 관련된 식품을, 먹거리를 분류하는 그런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가시면 초콜릿 가공품, 초코파이에 해당되는 거죠. 견과류, 캔디류, 비스킷류 등 식용 가능한 식품에 초콜릿
초콜릿에서부터 준 초콜릿 위에 1, 2, 3, 4입니다.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준 초콜릿의 초콜릿 류를 혼합, 코팅, 충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복합 제품으로 코코아 고용량 함량이 2% 이상인, 그래서 2% 이상이지만 7% 이하겠죠. 7%가 되면 준 초콜릿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콜릿 가공품은 초콜릿이나 준 초콜릿 성분을 함유한 그런 어, 복합 제품이다. 초콜릿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초콜릿은 뭐냐? 초콜릿은 코코아 고형분, 초콜릿의 어떤 원 재료라고 할까요? 이것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초콜릿이란 말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초콜릿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크 초콜릿 예컨대 60%, 70%, 뭐 심지어는 90%가 또 있죠. 그죠? 굉장히 이제 달지 않고 쓴 초콜릿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 이상이면 초콜릿으로 분류를 하고요. 어, 단맛이 훨씬 덜하겠죠. 그죠? 초콜릿 가공품은 아까 당류 포함량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초콜릿과 밀크 초콜릿,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밀크 초콜릿은 코코아 고형분이 2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유고형분이 12%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성분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초콜릿 성분, 코코아 성분이 그것을 밀크 초콜릿이라고 하고, 화이트 초콜릿은 코코아 버터를 20%, 코코아 버터를 20%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4% 이상일 때, 준 초콜릿은 코코아 고형분 함량이 7% 이상일 때, 그래서 나름대로 초콜릿 관련된 식품을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초코파이는 어, 초콜릿이나 준 초콜릿 성분이 적게 들어가 있는 초콜릿 가공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원료가 초콜릿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원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저렴한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원재료인 초콜릿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다양한 다른 원료들, 특히 당이라든지 부드러운 맛을 내는 쇼트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구성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최근에 하도 이제 제로 얘기를 많이 하길래 또 이런 달달한 과자를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사회학자 입장에서 한번 참여 관찰을 한다는 핑계로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와 너무 맛있다. 일단 먹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00g당 단백질이 상당히 뭐 많다. 9g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서 먹고 난 다음에 성분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로 카카오 케이크여서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갔다는 게 꼭 뭐 100% 건강에 좋다는 거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설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먹으면 달달한 맛도 즐기고 그다음에 건강도 챙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니까 밀가루 물론 그건 뭐 예상했던 것이지만 미국산 밀이 들어가 있고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말티놀이라고 하는 것, 폴리글리시톨 시럽, 쇼트닝, 말레이시아산 마찬가지로 식물성 유지, 팜유,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가장 권하지 않는 그런 기름 가운데 하나가 팜유인데요. 라면도 팜유를 많이 사용하죠. 식물성 기름이지만 굉장히 식물성 기름 같지 않은 기름이다. 뭐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레시틴, 토코페로, 쇼트닝 2, 식용우지, 소기름이라는 뜻이죠. 팜유, 팜스타린, 뭐 그다음에 뭐 전란액, 정제수, 쇼트닝 3,
왜 이렇게 쇼트닝이 다양한 게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토코페롤, 코코아 메스, 코코아가 이제 좀 들어가죠. 코코아 메스가 그다음 밀단백질, 곡류 가공품, 기타 가공품, 혼합제제, 혼합제제 2, 코코아 분말, 가공치즈, 산도 조절제, 글리세린, 남백불만, 코코아 분말, 그 밖에 뭐 다양한 이제 혼합제제, 육크림, 정제소금, 향료제제, 향료가 또 많이 들어요. 커피 추출물, 감미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정신없이 제로 과자를 먹었는데 잘한 결정인가 잘 약간 후회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설탕이 없는 제로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소비자들에게 에,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물론 거의 한 자리에서 꽤 많은 양을 거의 다 먹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야, 참 오랜만에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칫 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저 같은 우물을 범할 수 있겠구나. 예, 설탕이 적게 들어갔지만 생각 외로 칼로리가 꽤 높은 그런 간식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잘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옛날 음료일 수도 있지만 뭐 흔히 추억의 바나나 우유 혹은 뭐 어, 찜질방에서 먹으면 정말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 바나나 맛 우유예요. 어,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 맛 우유라고 돼 있죠, 그죠?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라고 돼 있지만 처음에 나올 때 1988년도에 처음 나왔나 아마 그랬을 텐데 그때는 바나나 맛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맛이란 글자가 없었어요. 역시 같이 우리가 공식적인 표지를 라벨을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보면 어, 원유 우유가 들어가죠, 그죠? 85.715% 정제수가 들어가고 설탕이 역시 들어갑니다. 그 바나나 우유가 가지는 독특한 단맛과 바나나 맛 이런 것들이 백설탕과 사실은 바나나 향, 합성착 향료의 맛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바나나 농축 과즙이 1%, 수입산 농축 과즙이 1%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나나 맛 우유가 만들어지는데 1974년도부터 만들어졌다네요. 예. 어쩐지 저도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았는데 1974년도부터였고 아마 1988년도부터 이제 그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는 바나나 농축 과즙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식약처 지금 옛날엔 청이었죠. 청. 예. 그래서 이런 표시 기준에 관해서 이제 이걸 문제 제기를 했죠. 이게 바나나 어, 우유였는데 바나나 우유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바나나 성분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나나 향 우유로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나 맛 우유로 아마 88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나 이러면서 바나나 우유에서 바나나 향 우유로 바꾸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 맛 우유로 이렇게 이름을 이제 고정시키고 그 대신에 2010년부터 바나나 농축 과즙 1%를 주입했다고 해요. 어,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 부분이 저도 불명료하네요. 맨 처음에 저는 이게 바나나 우유였던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작은 글씨로 바나나 맛 우유였는지 아니면 그냥 바나나 우유였는지 한번 1974년도 이 바나나 우유를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표식에 있어서 바나나 향 우유로 아니면 향만 넣기 때문에 합성 착향료가 들어가서 바나나 향 우유로 이름을 바꾸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급하게 바나나 농축과즙 1%를 2010년부터 주입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거나 혹은 갖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바나나, 딸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우유가 실제로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바나나 맛을 내거나 혹은 딸기 맛을 내거나 그 향을 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바나나 맛 우유뿐만이 아니라 딸기 우유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딸기 우유 뭐 이런 다양한 다른 커피 우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시간 날 때 한번 마트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이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서 다음 이야기, GMO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고요.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